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이 시간 이번 대선 결과 분석과 함께 새 정부에 거는 기대와 전망 두 분의 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경병 성균관대 초빙 교수와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런 시간 나와주셨습니다. 예. 어제 밤부터 계속 개표 결과를 지켜본 시청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막 TV를 켜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개표 결과 궁금하실 텐데요. 잠깐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현재 개표율은요 99.7%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위는 홍준표 후보인데요. 24.1%, 1위인 문재인 후보와 약 17% 차이가 납니다. 3위 안철수 후보는 21.4%,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6.8%, 심상정 후보는 6.2%로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자, 먼저 현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새 지도자가 탄생을 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일정들이었는데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문재인 후보 당선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 그게 궁금한데 어디 있다고 분석을 먼저 하시는지요? 예. 무엇보다 후보의 경쟁력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사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패배를 했습니다마는 5년을 보내면서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었고 또 이번 TV 토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내용 여부를 떠나서 어떤 안정감 그리고 내공 이런 것이 승리로 이어지는 네. 든든한 힘이었죠. 예. 기반이었고.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실상 선거 환경을 둘러싸고 두 가지를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 후보 구도 문제입니다. 예. 사실 처음 대선 전국이 형성될 때부터 문재인 진영에서는 삼자구도 필승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오면 된다는 건데 예. 사실 이번에는 사상 초유로 5자구도입니다. 그렇죠. 3자구도를 넘어서서 보수 중도 후보들이 갈라져서 표도 상당히 분산시킨 효과가 있었거든요. 끝까지 완주까지 했고요. 예, 끝까지 또 완주도 다 예, 했고 예. 그런 상황에서 후보 구도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유리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이 세대 구도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세대가 중요한데 유권자가 200만 명이 늘었지만요. 한 400만 명에 가까운 새로운 태어난 세대부터 해서 예. 젊은 세대들이 유입된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50대 이상이 그 보수 진영 지지층으로 알지만은 사실은 50대 초반까지가 지난 2012년 때는 40대였잖아요. 예. 그래서 이 50대 초반들은 그 보수화되지를 않아요. 예. 그 60 항쟁부터 해서 민주화 기억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지층이 50대까지 오히려 넓어졌다. 예. 이런 차원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고 또 투표율 부분에서도요. 2030이 확실한 지지층이었거든요. 근데 사전 투표를 하게 되니까 예. 2030 세대들이 전국 어디서나 편안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에서 20대가 1위를 했듯이 이 사전 투표의 덕을 톡톡히 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승리 요인을 이제 우리 현 교수께서 짚어주셨는데, 예. 황장님, 우리 흔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문재인 후보의 어떤 프레임 전략이 굉장히 잘 먹혔다. 저희들이 그렇게 볼 수 예. 있을까요? 그렇죠. 예. 우선에 촛불이 굉장히 큰 승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촛불 민심, 그러니까 촛불 민심만 보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거기는 내포가 돼 있는 거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정치권을 갖다 믿었으면 매주 그렇게 촛불을 들었겠습니까?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거기 내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촛불이 촉발된 건 정치권이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그 촛불 민심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는 데 성공을 했죠. 대표성을 가져오는데. 예. 그다음에 촛불이 만들어 놓은 상황도 문재인 후보한테 유리했습니다. 왜냐하면 되돌아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면 이번 선거만큼 돈 선거나 언론의 편향 보도에 관한 시비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는 촛불이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니고는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2위 그룹이 스스로 몰락했다는 점, 네. 그 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요거하고 짝을 이루는 게 문 후보에게는
충성도가 높은 과거 친노에서 친문으로 내려오는 예. 충성도 높은 그룹이 있어서 문재인 후보도 이제는 뭐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문재인 아직은 후보라고 예, 이해하시죠. 문재인 후보도 선거운동 기간 내내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거는 예. 이 충성도 높은 집단이 끝까지 버텨줬기 때문에 고정표가 그런 있었다. 예,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무너지면 지지율이 훅 빠지면 안철수 후보에서 보듯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 예. 이 지지 그룹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호남에서 문 후보가 막아냈습니다. 네. 호남을 보통 4대 3대 3이라고 그랬거든요. 4는 문재인 지지, 3은 안철수 지지, 3은 중도에서 의사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는 층. 그랬는데 결국 지금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 안철수 지지표 3은 같지만 4 더하기 3을 문재인 후보가 가져왔다. 예. 공을 들였고 반문 정서를 극복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비문 그룹까지 가져오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호남에서 선방을 한 게 굉장히 큰 승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10년 만에 여야 간 정권이 교체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대선 결과가 한국 정치사에 또 주는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제 70년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오면서 여러 정치적인 격변이 있었습니다. 격변이 있었는데 이번 경우에는 문재인 후보의 승리를 가져오는 전반적인 흐름이 형성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이 형성이 됐고 그리고 네. 그에 따른 국정 혼란은 보수 진영에 대한 심판론,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필연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제시를 해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촛불 집회 또 그에 따른 촛불 혁명의 기치를 네. 흡수를 했고 그리고 또 꼽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우리 그 정치사도 많은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미국 대선의 경우에도 보면 통상 그 대통령이 되면 한 8년, 거기는 임기가 4년제니까 8년 단위로 정권이 대체로 오갔습니다. 빌 클린턴에서 조지 W 부시 또 그리고 지금은 버락 오바마 예, 그렇죠. 그리고 다시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바뀌듯이 우리나라도 10년 정권 주기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한 1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염증도 느낍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민들이 심각한 위기 의식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주권주의 그리고 우리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야권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예. 네.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우리 87년 체제, 민주화를 연 87년 체제 하에서 이제는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를 우리 사회가 그 단계로 나가야 되겠다는 걸 갖다 분명히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정권이 주기적으로 교체된다는 그 정치학에서 펜듈럼 시오리, 시계추 이론이라고도 보통 하죠. 그런 게 우리나라에도 이제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도 정치사적 의미가 있지만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국민적 정언 명령이 내려진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번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는 개혁 과제가 필수적으로 지금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개혁이라고 한다면 촛불 민심 초기에 뭐 개헌 이야기도 있었고 또 우리나라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많지 않습니까? 개헌뿐만이 아니라 우선에 아까도 정치권 불신 이야기했지만 선거제도 고쳐야 되고요. 검찰공화국에서 벗어나야 되고 복지권 강화돼야 되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혁 과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다뤄나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진입하게 됐다. 네.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민주화 2.0 시대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수님 여러 가지 뭐 기록을 좀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선증을 이제 교부를 오전 중에 받게 될 것 같은데 청와대 비서실장 참모 출신으로 첫 대통령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리포트에서 보셨겠지만 역시 친구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만난 부분이 가장 저는 인상이 남는데 어떻게 문재인 후보의 인생 보셨어요? 사실 몇 가지 대목만 제가 좀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 1950년 12월에 한국 전쟁이 터지고 나서 북한 체제에서 피난을 하는 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흥남 철수인데 그때 가족이 철수를 해서 거제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1953년에 태어나게 됩니다. 예. 문재인 후보가. 그런 점에서 북한과의 연고성은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대학 시절이나 이 사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 유신 체제에 대한 반독재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형성됐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몸속에 있었겠죠. 그리고 1982년이 중요합니다. 네. 이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46년생이고 문재인 후보는 53년생이기 때문에 7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 차이가 나는데 뭐 익히 잘 아시는 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누구에게나 대할 때 그러셨듯이 이 친구처럼 스스럼 없이 지내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합동 그 법률사무소를 열게 되는데 그러면서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시국, 노동, 인권 사건을 거의 도맡아 예. 하게 되는 셈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여러 가지 우리 국가관, 정세관 이런 걸 가지게 되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이제 참여정부가 시작되는데 예. 그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마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정책특보 그리고 또 나중에 비서실장까지 이어지는데 예. 그리고 또 그 이후도 또 주목이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후 여러 가지 상황을 겪을 때에 사실은 많은 전에 친노라 불리던 세력들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외면했습니다. 네. 패족이라고까지 했고 그런 상황에서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진행 중에 봉하마을에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상주 역할을 하면서 친노 진영을 중심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예. 민주 세력의 구심점으로 등장하는 부분에서 뭐 아까 화면에서 나온 부분에 조금 더 하는 정도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저기 강국장께는 이거 네. 여쭤볼게요. 어제 이제 당선이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 네, 시간 네. 11시쯤. 사실은 예상보다 좀 빨리 드러났죠.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광화문 광장에서 사실 대국민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혁과 통합은 문재인 후보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이 네,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어제 광화문에서 전달했던 메시지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그 점이 굉장히 주목됐는데요. 예, 예.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섬기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 네. 그 말씀 뒤가 정의로운 나라, 통합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의로운 나라로 가려면 뭐 정의롭지 않은 걸 갖다 많이 고쳐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개혁을 의미하는 것이고 통합의 나라, 뭐 통합을 하려면 그렇게 개혁하다 보면 좀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 개혁과 통합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하는 무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있고 예. 또 그 말씀 그 메시지 중에 보면 그 개혁과 통합의 어려움 또 갈등 요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의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것을 갖다가 의식하지 않거나 뭐 어떻게 되겠지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예, 예. 그걸 굉장히 의식하고 있고 뭔가를 이걸 조화롭게 돌파를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다만 이번에 이제 득표율이 40%, 41%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좀 낮죠. 그 바랬던 것보다 또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 운영을 갖다 어떻게 해나가려고 하면 국회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치나 연정
통합 이런 걸 갖다가 가치를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부터 문재인 후보가 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굉장히 힘든 과제 중에 하나가 개혁과 통합의 조화다. 이런 걸 어저께 메시지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번 대통령 선거 최종 투표율 77.2%였습니다. 잠깐 투표율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사전 투표율이 26.06% 굉장히 높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20년 만에 80%를 넘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상보다 낮았다. 물론 높았지만 그 20년 전보다는 20년 이후에 가장 높았지만 어떻게 보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해요. 네. 사실은 중앙선관위에서 17대, 18대, 19대는 항상 일정한 시기를 두고 그 조사를 했습니다. 투표율 조사를. 그렇게 하면은 17, 18대에서 예외 없이 그때 당시 조사한 거에서 실제 투표율은 4% 차이가 납니다. 적극 투표하겠다는 예. 곳에서. 근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도 사전 투표율이 너무 높으니까 조금 혼선을 겪은 것 같아요. 착오죠. 그래서 이번에는 80%가 넘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기간을 두고 했던 사전조사에서는 82%대가 나와가지고 이번 최종적인 투표율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원래 예측했던 게 맞았던 거예요. 다만 사전 투표 때 그 미리 가서 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살펴봐야 되는 게 이 사전 투표라는 게 이번에 이제 처음 대선에서는 처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많이 참여했을 뿐이지. 예. 그리고 미리 했을 뿐이다. 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그 이 투표율이 진행되면서 표심에 구도적인 영향은 줬습니다. 뭐냐면은 사전 투표에서 20대가 압도적인 1위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20, 30대의 투표를 높여놔 버리니까 예. 20, 30대에서 가장 확실한 압도적 지지를 형성하고 있던 문재인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투표율이 사실은 그 일본이나 미국 또 유럽 뭐 이런 국가와 비교해서도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높다면 높죠. 예. 그리고 지난 대선이 그동안 낮아지던 거에서 75.8%로 오히려 높아졌는데 이번에 더 끌어올린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이번 투표율은 결코 낮은 게 아니다. 아니다. 뭐 예. 이렇게 저는 인식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번 대선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1위는 부동층이 있었지만 2위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샤이 보수의 뭐 결집이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여론조사가 하나하나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론조사 읽을 때 늘 보는 게 추세선 아닙니까? 추세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굉장히 중시하는데 예. 마지막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 때까지 보면 이 홍준표 후보 그 보수 세력이 굉장히 치고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추세가 이제 계속될 걸로 많은 예상이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였기 때문에 거기서 실버 크로스가 일어났고 실버 크로스가 점점 더 가위처럼 벌어져 나갈 것이다라고 많이 예상이 됐죠.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하튼지간에 이번 선거에서는 1위를 하기보다는 흩어진 부서진 보수 세력을 갖다 자기네들 중심으로 결집시키는데 총력을 다했기 때문에 그 선거 운동 전략도 보면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한 선거 운동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뭐 거친 말, 뭐 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친북, 종북 뭐 이런 단어들을 써가면서 좌우 갈라치기를 하고 예. 그래서 보수를 결집을 시킨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모을 수 있는 보수 결집이 최대치를 얻은 거 아닌가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보수 말씀하셨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24.1%. 일단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이긴 것으로 이제 네. 집계가 된 상황인데요. 막판까지 이제 역전을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큰 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그렇지는 못했어요. 네. 하지만 이 무너져가는 자유한국당을 다시 세웠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아까 보셨겠지만 그 복원에 자유한국당 복원에 만족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예. 하지 않았습니까? 네. 홍준표 후보의 그 득표율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왜 우리 흔한 비유로 컵에 물 반 있으면 반이나 있다 또는 반밖에 없다 이런 서로 상반된 입장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홍준표 후보의 득표에 대해서도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꽤 성공을 했네, 결집시켰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친박이 정말 반성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후보가 홍준표 후보가 아니라 좀 더 나은 카드였으면 더 얻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많이 못 미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유한국당 문제는 옆에 있는 바른정당하고 연계 속에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바른정당의 그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약세를 보이다가 하여튼 아주 작은 미미한 숫자이긴 하지만 늘어났단 말이죠. 바른정당 쪽도 그거는 유권자들 마음속에 그 TK 경남 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유승민 후보가 상당히 어필했다는 걸 갖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보수 결집이 성공을 했고 홍준표 후보가 앞으로도 역할을 하고 자유한국당이 계속 탄탄한 기반 위에 있을 것이냐 아니면 보수 세력 내에서 야 이렇게 해서는 한계가 있으니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더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유권자가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따라서 보수의 지형이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의미를 조금 작은 의미이지만 찾는다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 보수 세력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히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공식, 기존의 언행, 기존의 행동 방식 갖고는 이 보수 세력을 갖다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게 분명해졌기 때문에 보수 세력에 시간을 두고 보면 보수 세력이 재편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홍준표 후보의 저 표 결집 정도로 보수 세력의 그 수선 작업이 끝난 게 아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일단 보수층 결집으로 TK의 집토끼는 잡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표 확장력에선 좀 한계를 보였다는 평가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친박이 반성을 하고 더 나은 후보가 나왔다면 더 나은 득표율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 패배를 인정한 홍준표 후보의 향후 또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방금 표현이 아주 좋았던 표현인데 절반의 성공 저도 동의합니다. 보수 진영을 일단 결집시켰고 회복시키는 전기를 만들었다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은 과제가 훨씬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동안 대선 전국은 일단 문재인 후보가 끌어갔던 진보 주도의 전국에서 보수 진영의 숨통을 튼 거라면은 이제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서 보수 진영 전반의 과제입니다. 뭐냐면은 이 친박 청산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 홍준표 후보가 그 TV 토론 중반을 지나면서 상승세를 탑니다. 그리고 이번 개표까지도 이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일정한 한계선이 딱 그어버립니다. 그 부분은 지역, 세대, 그러니까 이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다 나타나는데 그 대가로 보수를 결집했을지는 몰라도 그 부분 내부 자체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취약한 내부의 본질이 이제 이 친박 청산 문제인데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국정 혼란에 따른 전반적인 책임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이냐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반대편 문제인데 이제 새로운 보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국민에게 다가가는 보수고 중도까지도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보수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바른정당이 대안인데 사실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하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지지율을 합치면 딱 30%가 됩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율이 30% 선은 지켜냈다.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에게 간 부분에서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훨씬 더 많지만 전략적 선택에 따른 결과로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진정한 보수를 찾아가는 홍준표 후보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 얘기 좀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이제 바로 패배를 인정을 했죠. 사실 국회의원직까지 내려놓고 뛰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상 뭐 5명 주요 후보 중에 가장 뭐 처참한 패배다 이런 좀 사실 분석도 네, 있습니다. 사실은 이 패인 아까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승리 원동력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줬는데 뭐 반대 급부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 역시 TV 토론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던데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TV 토론 컸죠. 네. 1차 TV 토론 때 굉장히 실망을 줬고 이상하다. 그러고 나서 또 봤는데 또 실망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락으로 이제 기울었는데 예. 기본적으로 그 TV 토론 이전으로 좀 이전 상황으로 또 돌아가서 보면 안철수 후보는 남의 지갑으로 내살림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자기 지지표가 아닌데 방랑 삼천리 하고 있는 보수표 반기문 같다 안희정 같다가 뭐 이런 그 표가 들어와서 지지율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 지지율은 충성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으면 금방 빠져나가는 거죠. 그냥 훅 빠져나가니까 질소과자처럼 질소 훅 빠져나가는 그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만은 그게 훅 빠져나가니까 지지율이 쭉 속절없이 그냥 무너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TV 토론도 좀 잘 못했다 이런 평가가 많은데 저는 토론의 스킬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 사고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TV 토론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공적인 문제, 공적이어야 하는 문제, 공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문제를 자기 중심적으로만 너무 파악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가 적폐청산 이야기를 했다든지 뭘 하면 그것이 갖는 공적인 성격,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지지하면 다 적폐 세력이냐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파악하니까 국민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도 뭐 주요 후보니까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느냐 이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내가 뭐 갑철수인가 강철수인가 뭐 갑철수냐 뭐 이런 걸 자꾸만 묻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좀 너무 자기중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스킬 부족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패인으로서는. 그 두 가지를 갖다 가장 크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안 후보 역시 오늘 거취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 정치적 행보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홍준표 후보와 더불어서 대선 결과에 대해서 깨끗한 승복, 그것도 빠른 승복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사실 그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대선 결과에 따른 불복이라든지 당선자에 대한 반대 시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전통은 아름다운 전통인데 계속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는 이번 대선이 사실은 지난 대선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 대선 때도 사실 굉장한 열풍을 일으켰어요. 그러다가 문재인 후보하고 단일화 담판을 통해서 본인이 양보를 하고 사퇴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본인의 정치를 이제 강하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너무 강한 자기중심적 인 행보를 했고 그 결과가 오늘로 이어졌는데 일단은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휴식을 취하면서 이제 정치 전반을 포함해서 관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를 통해서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만 제가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까? 시나리오 자체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시간을 가지면서 정치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가 발생할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상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텐데 무엇보다 먼저 후보 본인을 봐야 됩니다. 이번 TV 토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TV 토론에서 양강구도에서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토록 이야기해왔고 안철수라는 사람한테 기대했던 비전하고 정책 공약이 빈약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채워 넣어야 되고 말 나온 김에요. 제가 볼 때는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지금 20, 30대가 얼마나 어려운데 늘 인재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인재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힘든 젊은 층을 또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접근의 출발을 한번 권하고 싶고, 그다음 부분은 본인의 정치 기반 문제입니다. 바로 이제 이 중도가 될 텐데, 중도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안철수 후보의 정책 공약이라든지 어떤 본인의 정치관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볼 때 전형적인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 확립이라든지 그에 맞는 어떤 정당 활동, 정치 활동을 어떤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이번에 이제 후보 간의 진행이 되면서 안철수 후보 진영만 유일하게 박지원 대표하고 김종인 공동정부위원장을 비롯해서 다른 분들이 너무 주목을 받아요.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어떤 확실한 비전과 주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냐, 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하나만 같이. 좀 예. 덧붙이고 예. 싶은데, 우리가 보통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많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에서 때로 그 역으로 성공이 실패의 어머니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성공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예. 네. 지난 총선 때 특히 대성공을 하지 그랬었죠.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독이 되지 않았나. 그 결과가 뭐냐면 자강론입니다. 경선할 때까지는 자강론을 해도 되는데, 예. 경선에서 당의 후보가 된 다음서부터는 외연을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려면 중도로 나가야 되고 옆에 또 다른 걸 많이 이렇게 덧붙여 나가야 되는데, 그 자강론에 갇혀가지고 예. 유연한 자강론, 더 나아가서 연대론으로 나가지 못한 것도 예. 굉장히 데미지가 컸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상 19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선관위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르면 8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거기 전체 회의에서 이제 당선을 결정이 나면 바로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건데요. 자, 가장 관심사가 과연 이제 그에 있을 인사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대 정권에서 인사 잘못해서 정권 초기에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총리 인선부터 청와대 내각 인선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총리 분이 가장 궁금한데 벌써 하마평에 오른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을 해야 될지, 물론 이제 약간의 암시는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자, 총리 인선부터 청와대 내각 인사까지 한번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간단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삼각 구도로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정부인데 총리 임명이 시급합니다. 이번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장관을 임명해야 되는데, 헌법에 나와 있듯이 총리가 있어야 되고 총리의 재청권이 선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낙연 전남지사가 거명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는 접지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발표를 해서 언론이나 정치권 전반에 반향을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큰 무리가 없으면 갈 텐데, 이낙연 지사 이분이라면은 인품이나 역량으로나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총리는 그동안 익히 아시는 것처럼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죽하면 대독 총리, 의전 총리, 좀 심한 말 얼굴마담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총리를 매개로 해서 더 중요한 것이 이 장관들인데, 장관 인선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 장관한테 어떤 정권 인사를 포함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문재인 후보가 약속했던 정책 공약, 특히 핵심 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을 차질 없게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예. 이게 문재인 후보나 주도 세력 입장에서도 훨씬 좋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대통령을 바라보는 순간 전부 책임을 지게 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구도가 정말 이 정권 자체를 이끌어갈 핵심 주도 세력 문제인데, 이 부분들은 우리도 이제는 미국이나 프랑스를 비롯해서 대통령 국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참모진으로, 그러니까 비서실이죠. 그렇죠. 비서실로 전부 결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한 공적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역할과 책임을 행사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이런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봐야 되고요. 또 한 부분에서 빠뜨릴 수 없는 부분인데, 이제 앞으로
그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여야 간에 많은 정치적 논쟁을 낳을 겁니다. 사실 이전에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노무현 정권, 아까 이전 정권들이요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첫 출발해서 이 청문회에서 전부 다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재인 후보가 이 부분을 막으려면요 스스로가 이야기했듯이 개혁 정치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통합 정부거든요. 정말로 통합 정부를 해서 인사청문회의 고비를 잘 넘어가면 정말로 본인이 말했던 3기 민주정부가 안전궤도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같이 이야기 좀 해주시죠, 국장께서. 측근 관리부터. 인사는 예.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의 말과 인사를 통해서 그 정부가 지향하는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지금 출범을 하는데 이 정부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갖다 사람들은 일주일 열흘 동안 지켜보게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문재인 후보의 말, 그다음에 어떤 사람을 인사를 하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갖다 적당하게 안배하는 인사가 돼서는 안 되고 어떤 메시지를 발화해서 국민을 통합시켜 나갈 것이냐 또는 개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관을 갖고 인사를 해야 되겠고요. 또 그 인사를 통해서 아마 읽어낼 겁니다. 그거는 이제 좀 더 이렇게 포지티브한 측면에서의 이야기고요. 좀 네거티브, 부정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정부 인사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면 되겠다. 그 인사를 왜 실패했는지를 좀 곰곰이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다. 지금 5년 전을 이제 돌이켜 보면 2013년 초에 박근혜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무지무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수첩 인사, 그다음에 무능한 사람 인사, 그다음에 편향성이 강한 인사, 심지어는 거의 인격 장애자로 보이는 사람까지도 좋다 하고 막 기용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곧 그릇된 메시지를 읽혔고 또 곧 정부 내 아주 치명타가 되는 파란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자기 주변 인사, 조그만 바운더리의 인사를 벗어나서 넓혀서 인사를 하고 지금 우리 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책임과 권한을 분명하게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장관들이 부처를 통할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갖다 분명히 해서 널리 인재를 이제 구해서 써야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지금은 인수위가 없으니까 그런 거 저런 걸 갖다 잘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우리도 국민들도 이제 충분히 감안해서 봐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동안 재수까지 하신 분이니까 좀 어느 정도 안이 있을 테니까 그 메시지가 어떻게 읽힐 것인지를 잘 생각을 해서 인사를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5년을 이끌 선장이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국민들 기대가 큽니다. 개혁과 또 통합 어떻게 잘 실현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경병 성균관대 조빙교수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